우리는 대부분 세무와 관련되면 그냥 절세와 관련된 이런 그냥 이렇게 절세 상담 정도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저희 뭐 현금 영수증밖에 모르죠. 뭐. 그런데 그 수많은 세무 업무 중에서도 상속. 네. 이 분야를 그런데 전문적으로 담당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일반인분들은 이 상속이란 대비나 상속세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대부분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으세요. 3일장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해야 돼? 그제. 네. 모르지. 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대중적인 지식이구나. 그런 차원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또 황재성 씨 눈빛이 오늘 참 남다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오늘따라 또 이거. 정말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 저는 아까 그 대한민국 상위 1%에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그 1%들 그렇지 누구 뭐야? 실제로 존재하나 했던 그분들을 저분은 직접 만난 거 아닙니까? 1%의 자산가들이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궁금하다. 저 이렇게 반응이 핫할 줄 몰랐는데. 22년에 이제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순자산이죠. 순자산 기준 상위 1%가 한 33억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33억? 네. 캐시로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부동산 합쳐서? 그러면 엄청난 건데요? 33억 캐시로 쓰면 어마어마한 거야.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 금고에다가. 그래 그 1% 안에 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의외로 대기업의 회장들도 현금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형님이 그거 사업 계속 말아먹어서 그런 거 형님 안 말아먹었으면 형님 30억이면 50억도 그냥 캐시로 있을 거예요. 아휴, 내가 1%될 수 있었는데. 저도 이거 이제 대본 받고 맞네 내 고객분들 진짜 1% 이상이구나라고 이제 느꼈던데 예. 처음엔 조금 이제 현타가 오긴 하는데 좀 지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오히려 전 숫자만 보는 사람이라서 그냥 숫자엔 좀 무감각해지고 100억과 뭐 이런 것에 너무 몰입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그걸 읽어내기 위한 고생도 하셨고 삶의 자세들을 배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좀 사람을 보게 돼요, 사실은. 세무사님도 그분들과 계속 함께하면서 약간 겉멋들었던 적 없습니까? 평소 내가 사지 않았던 뭐냐? 명품을 샀다거나 아니, 아닙니다. 을 한번 바꿔봤다 벨트 그 정도 살 수 있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예리하네.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하루에 몇 분씩은 꼭 무료로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몇 분이라는 게 시간 몇 분이에요? 사람 몇 분이에요? 너무 날카로우시네. 왜냐면 나 남는 시간이 없어서 딱 5분만 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중요해. 맞아. 정말 스몰 퀘스천인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주시는데 무료로 상담을 꼭 하루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무료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코로나 때였어요. 그 남편분이 그냥 진짜 증상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 3일장 치르고 이제 슬픔에 빠져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2차적 슬픔이 어디서 오냐면요. 그 재산이랑 채무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법인의 이제 대표자였기 때문에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 미망인이 알코올 중독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본인의 이제 삶을 뭐 제대로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고. 그래서 본인의 재산에 대한 이제 인지를 좀 시켜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단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장원 세무사님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놔둬야 된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1,000만 원 썼는데 어디다 썼지? 절대 모르거든요. 근데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다못해 아버님의 소중한 채권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정지해버리면 연락이 안 끊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와, 그러네. 또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요. 부고를 못 접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 부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 1년 정도는 살려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뭐 가장 간단한 요금제로 바꿔놓고 계속 그걸 유지해놔라. 자, 여러분들 그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상속세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상속세 하면 딱 분해가 난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막 이모들, 언니들 막, 나 이번에 상속세, 증여세 많이 냈잖아. 재수가 없어요. 부자인 거 자랑해? 잘난 척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뭐 이거 상속세 내면 우선 부자다, 또 많이 떼간다. 뭐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그러지? 이렇게 그냥 무섭기만 한?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막 넋놓고 있어버리면 사실은 이러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예시도 말씀드릴 건데 그 상속인이 한번 또 찾아오셨었어요. 그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700억대 정도 있었으니까. 네? 지금 부루마블 아니죠?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 할아버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3대 독자로 가서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하다. 할아버님이 700억 상속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40억? 400억? 45% 그냥 50%. 45% 그냥 계산하면. 거의 정답이죠. 50%에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빼시면 돼요. 이분은 이제 물론 이제 채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80억 정도 나와서 얼마를 물려받으시냐면 420억을 물려받는 겁니다. 이 420억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받고 나서 420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내니까 한 220억 정도가 또 물려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220억을 받죠. 그러면 또 똑같이 50% 빼고 한 10억 정도 빼시면 120억 정도를 물려받습니다. 100억 정도를 상속세로 내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김경일 교수님은 할아버지께 받은 돈이 120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부자는 그래서 3대는 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부자는 준비하지 않으면 3대밖에 못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옛날 얘기 같아요. 3대 간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아니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이 총 조세 수입,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0일 세금으로 걷었다라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얼마일까? 이런 비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궁금하다. 와, 엄청 높네. 너무 제일 높네? 1등이잖아. 예,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총 조세가 100이니까 사실 메인의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일 건데 2%가 이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중 내에서는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 OECD 평균에서 한 5.7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가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치 노마드란 현상이 좀 펼쳐져요. 그게 뭐예요? 리치 노마드는 뭐냐면 부자가 노마드, 유목민처럼 산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국적을 국적을 버리고? 네, 원래 이제 세금이 국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나뉘는데 결국은 이 나라를 좀 사업을 다 접고 이제 다른 나라로 좀 가보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다른 나라 이제 넘어간 사례도 있거든요. 상속 때문에. 나라로?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 아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원래는 그 스웨덴 회사였어요. 그 회사 이름이 그 아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1984년도에 그 설립자 미망인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립자 미망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자녀들이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이제 70%였기 때문에 그 100억 받으면 70억 내야 되는 거죠. 우와. 너무한다 좀. 그러니까 상속세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먼저 던지죠. 그러면 주가가 진짜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그때 펼쳐졌었고, 결국 이제 상속 포기하고, 그게 이제 영국의 제네카라는 회사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아스네카 회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입장에서는 그게 좀 상징적인 하나 이슈였고요. 결국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유출이 되니까 2005년도에 이제 스웨덴에서는 상속을 폐지를 하고, 사실 예전에 이런 가압을 이제 아예 포기한 경우도 한국에도 있었어요. 손톱깎이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세븐이라고. 예. 2008년도에 150억 정도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회사 지분을 그냥 다 팔았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케이스 아주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죠. 네. 사실 엄청난 이제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한 12조 정도 된다고 해요. 우와.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뭐냐면 상속세가 너무 많으면 쪼개서 내는 거예요. 처음에 한 조각 내고 최대 5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조각을 쪼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세금이 개정이 돼서 이 5년이 짧구나. 그래서 이걸 10년으로 늘리는 이제 세법 개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매년 지금 2조 4천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상속인 분들은 주식 지분도 지금은 오히려 또 팔고 있죠. 열심히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 많은데 이 회사 게임을 한두 개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속 재산이 그게 10조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6조 정도를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 있으면 거래 자체가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상장 주식을 이제 물납을 했죠.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주식 자체로 그냥 예, 주는 주식 거죠. 자체를.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대 주주가 이제 기획재정부가 됐죠, 지금. 예, 그런 상황이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나온 이유가 대충 짐작은 하실 텐데요. 이 세율 자체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해요.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세율의 변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그 세율표가 1999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물건 이렇게 올랐는데. 맞아요. 1999년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의 짜장면 가격은 이제 몇 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부동산에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일괄공제 5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때 돌아가셨으면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5억 공제하게 되면 1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이제 4억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세율표 자체가 바뀌지 않고 과세 표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뭐 세목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라고 비춰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기업 일가 얘기로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 부모님이 혹시나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라는 계산은 한 번쯤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황재성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총액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을. 뭐 아파트 20억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가요? 그런 가짜 뉴스가 저를 괴물로 만들. 그러니까 제가 겉멋이 들고 저렇게 가짜라도 막 아파트 뭐 얼마 있고. 재산가액 총액에서 이제 채무를 한번 빼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근저당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빼보시면은 이제 순수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보험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도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상속세는 대한민국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어요.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자한테 얼마 줄지는 모르니까 우선 5억 원만 빼는 걸로 해서 총 10억 원을 빼보세요. 10억 원을 빼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한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황재성 씨가 이제 그러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니까 저 30% 세율 구간이 되겠죠. 7억에 30% 2억 1천 빼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천만 원. 엄청 날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십니다. 이제 계산이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소중히 쭉 사셨던 주택 한 채가 3억 원짜리가 2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1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억 4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취득세. 상속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산가액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취득세를. 그럼 4억 8천이네요. 네, 그걸 이제 6개월 이내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누가 그러니까 5억이 없으면 그 집을 어떻게 팔거나 팔겠네. 그걸 이제 담보를 잡아서 연부연납해서 이제 뭐 4억 4천을 10년간 쪼개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근로소득자인데 세후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면 10년간 이제 기운이 쭉 빠져. 그러네. 이게 이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진짜 상속푸어네요. 네, 그렇죠.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는
이제 상속세가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라고 이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 내잖아요. 그러면 야 친하게지네. 상속세를 냈어 이러게 되는데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에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자랑 총 상속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상속세 이제 신고 인원 자체는 한 3배 정도, 그리고 상속 재산가액도 한 3배 이상, 3.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상속세를 매길 때 매매가에 매겨요? 아니면은 공시지가에 매기는 거예요? 이거 좋은 질문이세요. 아파트가 일반적인 대한민국이 가지고 계신 상속재산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내가 1000세대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84제곱미터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간에 혹시나 압동해서 84제곱미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팔렸다. 그러면 그 금액을 끌고 왔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뭐 7억 이렇게 해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10억을 끌고 와서 쓰는 거죠. 이야, 대박이다. 그 대신 기준시가를 쓸 수 있는 거는 아파트 말고 그 이외의 부동산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뭐 나대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촌 있잖아요. 이 옆에 빌라가 30억이 팔렸으니까 당신도 30억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아예 달라요.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지만 세법에서 매기는 그 시가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사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받으면 그때 좀 놀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본인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에? 하루는 또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속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피상속인은 이제 남편분이셨어요. 좀 유명한 시장에서 이제 할머니가 장사를 했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뭐 채소 팔고 열심히 뭐 이제 이런. 막 네. 모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 뭐 물려준다고 이제 건물 조그마한 거 이렇게 2채 있다고 하셔. 예? 제가 그랬는데 작은 건물은 없다 세상에. 그렇죠. 작은 건물은 명언이다. 명언이다 진짜. 작은 건물은 없다. 예전에 분당이 거의 개발되기 직전에 사신 거예요. 분당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니까 총 재산가액이 한 40억 정도셨어요. 놀랄 가격이 이제 되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채무랑 각종 공제 빼니까 15억 정도 빼니까 25억 정도 나온 과표에 아까 그 세금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나와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죠. 상속세가 한 8억 정도 나오실 것 같다니까 진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6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도 접하면 이제 놀라죠. 그러니까 그분 좀 약간 비틀거리면서 나가셨거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근데 이게 진짜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왜냐면 주택 한 채 있고요. 사실은 현금 1,2천만 원 있고 끝이세요, 대부분. 근데 그 주택이 이제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자녀들이 이제 같이 살아오면서 추억들이 다 깃들어져 있었는데 그 주택을 이제 만약에 금매로 팔아버려야 된다거나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럴 때 이제 참담한 심정이 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이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상속대가 무서운 걸 아는데 대부분 약간 피하는 느낌이거나 아예 내 일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대비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 이게? 사람이 왜 세무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단 몇 분만 곰곰이 듣고 생각을 해도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안 합니다. 안 하지. 나도 그래.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 질병, 그다음에 뭐 치러야 되는 다른 모든 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생각해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미래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나중에 당황스러운 순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벌의 얘기만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상식 수준으로 좀 알아가야
아까 좀 말했던 좀 상속 거지라는 그런 상황이 안 펼쳐질 수 있겠죠. 오늘 주제가 왜 그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속을 잘못 받으면 상속 거지꼴을 면치 못한다가 진짜. 왜 그런지 알겠네요.